이더리움 ETF로 투자할 정도의 투자자라면 비트코인 ETF를 선택을 하겠죠. 당연히 안 팔릴 상품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더리움 ETF를 끌고 들어옴으로써 이제 알트코인이 ETF로 상품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을 열이 젖힌 걸로 봐요. 왜냐면 안 팔릴 상품을 굳이 또 이렇게 미국에서 자산운용사가 이렇게 상품 출시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다음 포석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필명은 사이먼이고요. XYMON입니다. 일단 저는 일반 평범한 직장인이었고요. 한 1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다가 3년 전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 투자가 또 제 기회인 것 같고 또 적성에도 맞는 것 같아서 또 전업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는 2016년도에 우연한 계기로 시작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제 운이 상당히 좋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진입한 시기가 상당히 좋았고 또 제 적성하고도 좀 맞아서 상당히 재밌게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고 성과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 또 투자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고통이죠. 온몸으로 다 느끼고 그때 감정이 그래프를 보면 저는 그래프 분석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래프를 볼 때마다 그 감정이 그대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어떠한 또 이 그래프라는 것도 투자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게 다 반영이 되고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보긴 보는데 뭐 MVRB 같은 것도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얼만큼 시장이 과열됐는지 뭐 앞으로 올라갈 그런 여지가 얼만큼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지표도 참고를 하긴 하지만 심리적인 지표도 있고 또 뭐 반감기도 지났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래도 그전과 다르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거의 뭐 출시 직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돈에 들어오는 코인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수급 자체가 기관 수급이 많아졌고 규모도 훨씬 커지고 있고 또 이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남미 같은 경우는 또 바라보고 또 이렇게 모아가고 있고 또 화폐로 쓴다는 또 나라도 있고 하는 거 보면 이게 조금 또 시장의 사이즈도 커졌고 이게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 바닥을 다지는 시기라고 보고 여기서 쌓아 올라가겠죠. 쌓아 올라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반감기 놓고 보면 최고로 했을 때 개수가 반으로 준 건데 6개 정도에서 이렇게 3개로 줄 때 그 느낌과 12개에서 6개 정도로 채굴 양이 주는 거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줄어드는 그 양 자체도 물리적으로 절반이 줄었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폭도 그만큼 줄어드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지난번 반감기를 보면 상승률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금액 자체가 워낙 지금 1억에 육박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하는 금액으로 따지면 커질 거라고 보는데 상승률은 당연히 적겠죠. 당연히 적을 거라고 보고 올라가고 싶어도 여러 가지 주변 여건 때문에 더 이상 크게 올라가기는 너무 힘들다.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뭐 단언하고 싶고 비트코인에 한해서는요.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알트코인의 종류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건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상황은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비트코인을 제일 좋은 건요. 사서 모으는 거겠죠. 그래서 사서 모을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직장인이었고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으로 생활을 하고 그 금액의 일부를 이렇게 투자를 하시잖아요. 근데 사서 모은다고 했을 때 제가 처음 투자할 때 50만 원일 때 비트코인이 50만 원이었을 때는 그렇게 사서 모으는 게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그때는 관심도 없고 투자 자산으로서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서 모으는 거는 이미 그때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 물론 자산 규모가 크신 분들 전문직 분들이나 월 몇천씩 들어오는 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사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게 아닌 평범한 분들 대부분의 분들한테 비트코인을 적립식으로 모으는 거는 상당히 힘들 수 있다. 왜냐하면 또 올랐으면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그래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저는 선물 거래는 해본 적이 없고요.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선물 거래로 해서 돈을 번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저도 이제 커뮤니티 활동하고 직접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코인 투자에 실패한 이유 첫 번째가 다 선물 투자였어요. 대부분이 다 선물 투자였고 저희 아주 가까운 지인도 선물 투자로 몇십억을 번 상태에서 아파트 계약을 한 상태에서도 그 계약을 중간에
포기하고 선물해서 이렇게 돈을 결국 날리게 됐거든요.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선물 투자는 전 자신이 없어서 전 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또 뭐 아비트리지라고 해서 코인 가격이 똑같은 코인이지만 여러 군데에서 가격이 다른 거를 이렇게 사고 팔고 하면서 그 차익을 먹는 게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도 보통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는 외환법에 걸리죠. 어느 정도 이상 규모를 하려고 하면. 그리고 그거 자체도 엄청나게 큰 노동이고, 또 상승장이나 하락장처럼 시장이 요동칠 때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조용할 때, 정말 조용할 때, 움직임이 없을 때는 그것도 할 수 없는 거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 꾸준히 비트코인을 어찌됐든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은 알트코인으로 하는 게 제일 제가 봤을 때 현실적이라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알트코인하고 비트코인하고 뭔 상관이냐, 완전 다르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제가 다른 자산을 다른 걸로 투자해서 알트코인을 다른 걸로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다른 걸로 벌어서 비트코인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트코인을 투자해서 하는 이유는 같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한 사람들이 비트코인 시장이 알트코인하고 분리가 돼 있어서 따로 있다면 저는 뭐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비트코인을 모았을 것 같은데, 같은 거래소에서 같이 거래가 되고, 또 모든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달러로도 표시되고 원화로도 표시되지만 사토시라고 해가지고 그 퍼센트로 해서 소수점 단위로 그 가격을 매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의 10%라고 하면, 비트코인의 10% 가격인 어떤 코인이 있다고 하면 0.1이잖아요. 그러면 0.1은 그건 1000만 사토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토시로와의 가격을, 알트코인들의 가격을 부르기 때문에 그 단위가 있고요. 이거를 분리해서 볼 수는 없는 시장이라고 보고,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알트코인이 같이 상승한다는 거를 비트코인만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싫어하겠지만, 그거와 별개로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고,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으로 처음 투자를 시작해서 돈을 번다면 그걸로 비트코인만 모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돈이 낙수 효과와 같이 알트코인으로 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부정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걸 인정을 하고 거기서 저는 투자의 기회를 잡고 싶어서 알트코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장이 많이 또 재편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 가장 큰 근거가 이더리움 ETF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더리움 ETF, 현물 ETF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이더리움 현물 ETF가 보여주는 그 정확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한해서는 저는 상품성 자체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를 상징하는 미래 자산으로서 그 상징성을 띠고 ETF가 나왔지만,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는 이제 잠정적으로는 이더리움에서 나오는 스테이킹 이더리움 이자는 다 제외하고 이더리움 ETF가 출시가 될 걸로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더리움 ETF 상품 자체는 아주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물로 살 수가 있긴 한데 ETF 상품으로 사면 이자를 전혀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장기로 투자했을 때는 그 이자만큼 인플레이션이 되는 건데, 개수가 그거에서 손해를 분명히 보는 거고, 그렇게 이더리움 ETF로 투자할 정도의 투자자라면 비트코인 ETF를 선택을 하겠죠. 당연히 안 팔릴 상품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게 또 이더리움에 관련돼서는 이더리움의 가격이 오르기 힘들게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거는 뭐 나중에 말씀드릴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이더리움 자체 ETF 상품보다는 이더리움 ETF를 끌고 들어옴으로써 이제 알트코인이 ETF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품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을 열이 젖힌 걸로 봐요. 왜냐하면 안 팔릴 상품을 굳이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자산운용사가 이렇게 상품을 출시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다음 포석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를 계기로 한번 열리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들이 이렇게 미는 여러 가지 암호화폐들이, 알트코인들이 이제 ETF 시장으로 들어올 거라고 저 분명히 봅니다. 그게 거래소가 그동안 바이낸스를 비롯해서 대형 거래소들이 얼만큼 수익을 내고 거래량을 일으키는지 증권사들 다 보고 있잖아요.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보고 있고, 그거를 그냥 뺏어오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걸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지금 와서 거래소를 깰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엔 ETF라는 상품, 기존 금융으로 끌고 와서 거안에서 거래소를 만들어내는 거를 하고 싶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래량도 실제로 업비트나 이런 큰 거래소들이 주식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시장이 재편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큰 규모의 암호화폐나 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큰 규모의 알트코인들 위주로 ETF 상품이 먼저 출시될 것 같고, 나머지 기존의 거래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존폐가 걸려 있기 때문에
고객들의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스테이킹이라든가 어떤 이자를 주는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디파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거래소들은 분명히 생존의 위기를 파헤쳐야 어떻게 보면 헤쳐 나가야 되는 입장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일단 상폐되는 코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지금 저는 뭐 제가 뭐 예상을 섣불리 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또 거래소에서 또 운영되는 이렇게 거래가 되는 코인들이 있고 또 ETF 상품으로 해서 증권사에서도 많이 거래되는 상품들이 있어서 약간은 시장이 어떤 그 투자자의 성향이라든가 투자 상황에 맞게 아니면 종목에 맞게 좀 재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이런 기존의 그런 투자사들이 그런 식으로 투자 상품을 늘려갈 계획, 그러니까 거래소들이 가져갔던 거래량을 다 가져오려고 하는 목표가 아니라면 이더리움 ETF 출시는 애초에 필요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미국 대선 11월에 있는 미국 대선에서 유력 후보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어찌됐든 법안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중립적인 스탠스 정도는 전 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게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코인 가격이 저는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대선이요. 미국 대선이 영향을 미치는데 저는 제가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에서는 저는 암호화폐를 진정성 있게 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전향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무슨 부켈레 대통령처럼 그렇게 열고 미국에서 어떤 시장을 이렇게 열어젖히기에는 기존에 또 미국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어쨌든 그런 것들을 깰 수는 없으니까 의견들을 아마 오히려 그런 기대가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든 간에 엄청나게 빨리 식을 거라고 저는 봐요. 정말로 선거된 이후에 선거 발표 결과가 나온 뒤에 정말로 빨리 꺼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그 대선이 끝난 뒤까지 이어질 만한 호재는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서 이제 사이클이 아마 작아질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근데 이 사이클이 작아지는 것도 있고 주기가 아마 엄청 잘게 쪼개져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천천히 우상향하면서 이 사이클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크게 올랐다가 크게 몇 년 동안 빠져 있는 상황은 아마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어떤 걸 판단할 때 과거의 데이터를 갖고 판단하는데 그거는 그 시장에 둘러싼 어떤 이슈들이 안 바뀌었을 때 얘기고 시장의 모든 틀이 다 바뀌고 있고 자본이 들어오는 곳이 다르고 자본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사실을 가지고 지금에 대입시켜서 말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뭐 단기적인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을 이렇게 드려본다고 하면 저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은 김치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김치 프리미엄이 얼마까지 붙을지 그걸 예상하기 너무 힘들 것 같고 달러 기준으로는 잠시 하반기 예상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내년 초 정도에 한 30만 달러, 30만 달러 정도 예상합니다. 2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 정도 예상을 해요. 일단 30만 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동안 투자해왔던 거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또 시장 분위기 전반적인 걸 봤을 때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의 금액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거는 어쨌든 투자자로서 그냥 예상을 해보는 것 뿐이고요. 특히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이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저는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으로 그 이야기를 만들어서 투자를 해요. 그래서 이야기가 안 만들어지면 투자를 제가 상당히 좀 어렵게 하는 편인데 그 이야기를 보면 이제 한국 투자자가 전 세계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 정도 되는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비트나 뭐 비썸이나 우리나라 거래소가 상당히 상위권 거래량을 일으키는 건 다들 아실 테고 그다음에 바이낸스에서도 거래량이 한국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뭐 딱히 국적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아마 뭐 KYC 해가지고 확인해 보면 한국인들의 거래량이 상당할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외국도 선물 거래소도 있고 하여튼 해외에서 거래량이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든 한국 투자자들한테 자기들의 코인을 파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한국 투자자들이 항상 어떤 이 불장의 끝에서 김치 프리미엄을 몇십 프로 이상 일으키면서 과외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자기들은 편하게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이 만든 그런 코인들을 다 팔거든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어떻게 투자할지에 대한 스케줄이 그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아주 절대적인 그 스케줄 로드맵 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찾아야 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그걸 당연히 얘기하지 않겠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일단 코인의 이런 가격 움직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한국인들은 코인 시장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들 손해보고 물린 상태에서 못 나오고 남아 있어야 되는 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상황을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한국은 지금 세금 부분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5년도 1월 1일부터 이렇게 그때 기준으로 가격을 스냅샷을 찍고 그다음에 그 전에 매수한 거 증빙해가지고 1월 1일 날 찍힌 가격과 그 전에 샀던 거 금액 최고가를 해가지고 그걸로 자기 매수로 인정해서 그때부터 세금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올해 안에 다 팔면은 이제 세금이 없어요, 개인들은. 그러면 다들 생각을 하시겠죠. 아, 반감기가 있고 반감기가 지났고 미국 ETF 현물 ETF 돼서 분위기도 좋고 대선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연말까지 해서 내가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수익 다 보고 내년에는 뭐 이렇게 뭐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이 생각 다 꿈꾸실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저는 분명히 어떤 해외에서도 코인을 이렇게 크게 운영하는 그런 투자회사라든가 어떤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걸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개인들이 코인을 팔 수 없는 두 가지 상황을 말씀드려보면, 코인이 너무너무 올라도 못 팔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떨어져도 당연히 못 팔죠. 오히려 코인 가격이 평온한 상태면 아마 연말 전에 파실 거예요. 세금 내기 싫고 너무 힘드니까요. 근데 만약에 너무너무 올라도 못 판다고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투자자들이 다들 이제 데드라인이 있는 거잖아요. 올해 12월 31일까지. 그 데드라인에 가깝게 해서 코인 가격이 오른다면요, 다 팔고 나갈 거예요. 그런 시나리오는 일단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는 무조건 폐기해야 되는 시나리오고, 한국인들부터 해서도 아마 12월 초부터 팔기 시작할 거예요. 만약 오른다고 하면. 상당히 오르기 힘든 게 심리적으로도 이미 그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국제적인 정세라든가 프로젝트의 여러 요인으로 가격을 올린다고 해도 한국인들이 파는 그림은 아마 안 만들어줄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마 올리는 거는 전 대선 직전에 엄청나게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선 직전에 너무너무 오르니까 그때는 10월 말 11월 초니까 데드라인이 남아있잖아요. 데드라인이 남아있을 때 급등이 올라오면 절대 팔지 못합니다. 지켜보고 싶죠. 더 갖고 있고 싶고 분명히 갖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감히 시나리오를 그려보자면 특정 새벽 시간, 특정 날짜에 어떤 이유로 만들어서라도 엄청나게 떨어뜨리고 그 떨어뜨린 거를 연말 이후까지 어떻게든 끌고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했을 때야만이 어떻게 보면 세력들이 제일 자신들의 이득을 극대화하고 개미들의 어떤 투자의 실패를 제일 유도하면서 반강제로 장기 투자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그리고 제가 대응할 거를 예상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분명히 보고요.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안 그리고 지금의 가격 그래프나 지표를 보고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시장에서 휩쓸려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그림을 몇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본인이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현금 인출을 어찌됐든 제가 주도하는 계획 하에 꾸준히 해왔다는 게 첫 번째인 거, 가족이 또 중요하고요. 근데 일단 뭐 딱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기질하고 그다음에 제 노력과 운이 다 맞아서 가능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기질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뭐 새로운 거 투자를 하는 걸 좋아했고, 또 제가 어찌됐든 편견을 안 가지고 투자할 수 있었던 게, 제가 주식을 먼저 많이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했다면 주식 투자의 방식으로 코인을 바라봤다면 투자하기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많은 돈을 넣기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고, 또 새로운 거에 대한 갈망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제 기질적으로 그 부분이 분명히 맞았고요. 또 새로운 거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요. 노력이라고 하면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저는 제가 했던 가장 큰 노력은 제 욕심을 줄이려는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물 투자는 정말 안 하고 싶었어요. 욕심 나고 번 사람 많았는데 처음에요. 그 욕심을 다 줄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트레이딩에 실력이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고,
또 제 욕심에 커지면은 투자를 또 그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책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했고 또 제가 개인적인 또 사업을 또 하고 싶다는 또 약간은 또 코인에만 너무 몰입하지 않고 코인 투자 그 다음의 이야기를 만들려고 많이 제 인생 스토리를 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또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노력에서는 가장 중요한 노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운이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코인 투자를 16년도 봄에 시작했던 게 제 가장 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온 게 운이었는데 그 뒤에 19년도하고 또 지금 제가 투자하고 있는 걸 운이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운을 가지고 지금까지 투자를 계속 이어오고 있으니까요. 나간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그래서 그때 씨앗을 잘 뿌렸다는 그 시점이 저한테는 정말 운이었던 것 같아요. 대중한테 전혀 알려지지 않았을 때 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왔다는 거.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다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투자가 나름의 성공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마다 다 입장이 다를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평범한 직장 생활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말씀드려보면 제가 이제 물론 16년도에는 운이 좋아서 50만 원에 들어갔죠. 그렇지만 19년도에 투자를 할 때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을 사기도 했고 그다음에 주식도 저 테슬라 되게 좋아하거든요. 주식 투자도 했고 그러면서 암호화폐 투자는 이어가긴 했지만 투자금이 크지 않았어요. 19년도에 다시 제가 좀 본격적으로 할 때 당시에 시드가 3천이었어요. 다시. 그래서 다시 키워낸 거고요. 제가 물론 쓴 숫자로는 몇백억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지난 몇 년간의 하락장에서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제가 코인 하나를 어떤 평가액으로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버텼지 그 코인의 어떤 비트코인으로 따지면은 2천만 원까지 내려갔잖아요. 2천만 원대까지. 다른 알트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거를 어찌됐든 버텨냈고 다시 작년 초에 제가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하고 할 때 규모가 또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상승과 하락 사이클에서 결국에는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잘 자기가 탄다면 특히 알트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트는 그럴 여지가 많이 적고요. 비트로 들어가서 부자가 되려면 원래 투입한 돈이 많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떠한 알트코인에서 가치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거 제가 처음 제 인증할 때 보여드렸던 거 그거를 사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찾아가서 어찌됐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시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걸 성공할 수가 있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거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버틴다는 걸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비체인만 기준으로 보면 1억 원이라는 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자 소득이 있어요. 그래서 토르라는 거 줬기 때문에 그 토르를 팔면서 생활했는데 그게 너무 가격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이제 제가 비체인까지 팔기는 팔았어요. 일부 팔아가면서 생활했는데 개수가 많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파는 개수가 좀 더 많아지겠죠. 예전에 예를 들어서 1000개만 팔고도 생활이 됐다고 하면 가격이 떨어지면 2000개를 팔아야 될 수도 있고 3000개를 팔아야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모아는 물량이 엄청 많으면요. 그래도 버틸 수가 있어요. 이게 상승장이 온다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버티겠죠. 이게 시장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믿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희망고문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물량을 모아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죠. 왜냐면 파는 저는 전체 자산 규모가 주는 게 너무 속상한 게 아니고 코인 개수가 주는 게 너무너무 슬펐어요. 많이 코인 개수를 줄여야 된다는 게. 그래서 저는 상승장을 기다렸던 게 빨리 코인 가격이 올라서 돈 다 팔아서 부자가 된다는 게 그게 기다려지는 이유가 아니고 오르면 코인을 적게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버텼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락장을 지나왔고요. 또 제가 그 하락장을 지나면서 이제 그걸 계기로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경제 뉴스도 보고 또 우리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죠.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저는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감을 찾았어요. 결국엔 고래들도 이렇게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런 투자 시장에서 아직 이거에 대해서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기관들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 어떤 마인드를 다잡는 데 많이 썼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지표를 이용해서 제가 투자를 어떤 실행을 했다든가 그걸 이용해서 매수매도를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이 시장이 하락장이 어느 정도면 끝나겠다. 새벽에 끝날 때 가장 어둡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이 어두운 거는 해가 뜨기 직전이라는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고 버텼던 것 같아요. 상폐가 되는 프로젝트라는 거는 프로젝트가 많이 쏟아지는 거는 저는 뭐 피하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상폐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건전화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단계에서 상장 폐지되는 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들을 보면은 저는 대체로 수긍을 하는 편이에요. 어떤 재단에서 운영하는 물량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투명하지 않다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발행이 됐을 때 추가 발행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든가, 해킹을 당했을 때 그거에 대한 처리가 미숙하다든가, 분명히 이유는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자기가 판단해서 투자자가 선택했는데 그게 상폐가 됐다고 결정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대응을 할 수 있는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상폐가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이게 다시 언제든 재상장이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판단 기준으로는 이게 이제 펀더멘탈, 이 프로젝트의 펀더멘탈이라든가 어떤 근간을 흔드는 그런 이슈로 이게 무너지고 있는 건지, 해킹이 일어났는데 그 해커에게서 예를 들어서 뭐 탈취당한 거 찾아온다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한국 같은 박사죠, 충분히 해명할 만한 수긍할 만한 해명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 상황을 좀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 어떤 블록체인 그 프로젝트들 중에 완전히 그 폐기 처분에 대한 아예 멈춰버린 어떤 개발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데이터로서 전송만 되고 그냥 그렇게 남아있는 유명무실한 코인들은 당연히 상폐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코인들에 뭐 그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하신 분이 지금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상폐되는 코인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일단은 제가 뭐 컴퓨터로든 제 전화기로든 스마트폰으로든 제일 많이 보는 건 트위터예요. 그래서 트위터를 만약에 이렇게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X라고 부르죠, 이걸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인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너무나 깊이감을 더할 수가 없는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모든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정말로 모든 99% 100%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있고 트위터에서 소통을 가장 먼저 해요. 공식 홈페이지도 트위터에 프로필로 다 올리고요. 거기서 커뮤니티도 형성해 가고, 물론 뭐 디스코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레딧이라든가 있긴 한데, 트위터가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거기서 제가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그 알트코인의 트위터를 반드시 공식 트위터를 찾아가서 팔로우를 하시고 그쪽으로 계속 글을 보셔야 돼요. 팔로우를 하는 순간 그 트위터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하는 인플루언서가 연결이 되거든요. 바로 추천이 뜨고, 그러면 트위터리안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의 어떤 인플루언서들의 그런 글이라든가 그걸로 타고 들어가면서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없이 어떤 거래소에서 제공해주는 간단한 설명이라든가 백서 가지고 어떤 거를 판단하기 너무 힘들겠다. 코인마켓캡에도 들어가 보면은 어떤 랭킹 사이트죠, 코인 순위 나오는 랭킹 사이트에 들어가도 정보가 있긴 한데 거기조차도 트위터가 바로 연결돼 있고요. 거기서 뭐 발행량이니 뭐 얼만큼 풀렸는지, 그 다음에 이게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그런 정보가 있긴 한데 그거는 아주 좀 빈약한 정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투자금이 작고 뭔가 큰 상승을 보고 싶으시다고 하면 그런 프로젝트들을 찾는 어떤 커뮤니티를 가시는 게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트위터 안에서 어찌됐든 그런 괜찮은 커뮤니티들이 추천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이용하시라고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국내에도 커뮤니티가 많죠. 근데 국내 커뮤니티는 지금 오르는 것만 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저도 뭐 예전에는 거기에 제 인사이트도 좀 쓰려고 하고 어떤 걸 얘기하면은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냥 묻혀요. 그래서 그 어떠한 그런 정보가 유통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 대부분 당장 수익을 봐야 되고 지금 팔아요, 사요, 지금 오늘 뭐가 오를까요를 쓰는 글이 대부분 덮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부터 조금 건전한 투자자, 정말 어떻게 보면 내공 있는 투자자가 많아질수록 그 커뮤니티조차도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크게 참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프로젝트가 한국인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를 확인하는 정도 지표, 아니면 지금 시장 전체가 과열 상태인지 아닌지에 대한 지표로서밖에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해가면서 즐겁게 어찌됐든 내가 벤처 투자자고 내가 스타트업 투자할 거 찾는다는 느낌으로 그 느낌으로 규모가 크든 작든 투자를 하신다면 상당히 재밌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성공하면서도 재밌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시드가 적더라도 충분히 성공할 기회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일단 좀 심플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스타트업 아까 투자 말씀드렸는데 이제 스타트업들 뭐 컨퍼런스 하고 여러 가지 뭐 모임이 있을 때 엘리베이터 타는 10초, 20초 아니면 1분 정도 시간 동안 스타트업 대표들은 엘리베이터 스피치라고 해가지고 VC들한테 설명을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잖아요. 저는 그 정말 괜찮은 프로젝트라고 하면 이 투자자들한테 5초, 10초를 적어도 1분 이상을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 판단이 들었을 때 명확하고 이게 올라야 된다는 게 제가 설득이 바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봐도 이게 뭔지 모르겠고 이게 왜 올라야 되지라는 의문이 계속 드는 프로젝트인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설사 대세가 되고 엄청나게 오를지언정 그거를 직관적으로 알기 힘든 프로젝트라면 저는 제 기준에서는 안 하는 게 맞고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토리가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연결되는 부분이긴 한데 첫 번째는 어떠한 이 시장 자체가 커질 시장이고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시장에 나와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선택받을 수 있을지 제 나름대로 한번 시나리오를 그려보거든요. 그래서 그 스토리가 저는 그려지는 프로젝트를 좀 깊게 이렇게 좀 파고드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이 프로젝트가 이 불장이 끝나고 지속 가능하게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프로젝트인지 아닌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요. 이게 단발성 이슈로 나와 있는 코인인지 아니면 정말로 시장을 물론 주인공이 바뀔 수는 있어요. 알트코인 주인공이. 그런데 시장에 남아있을 수만 있으면 그래도 제가 현금 인출을 할 수 있고 또 다음 투자를 위한 또 그래도 그 밑바탕을 또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음 시장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확신 그게 저는 대형 프로젝트가 보통 그게 가능하겠죠. 그 프로젝트 시작 단계부터 어떤 투자자가 왔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어떤 비전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그리고 어떻게 초기 단계에서부터 개발을 해오는지에 대해서 좀 어쨌든 그런 전제 조건이 깔리는 거를 보고 투자를 할지 말지 좀 깊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대체 가능한지 저는 대체가 될 수 있는 프로젝트는 가능하면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비슷한 프로젝트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더리움 레이어 2 같은 경우에 요즘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아비트럼이니 뭐 옵티미즘이니 그다음에 뭐 펜들이니 뭐 블라스트 엄청 많은데 아직도 주도하는 체인이 안 나왔어요. 최근에는 그 코인베이스에서 베이스라는 걸 만들어서 코인은 없지만 베이스라는 체인을 만들어서 거의 엄청나게 많은 또 프로젝트들이 올라오는데 이 주도권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분명히 몇 달 전까지는 아비트럼이 주도하는 시장이었는데 그 베이스라는 또 그런 또 체인이 나오니까 이거를 투자하기에 저는 제 기준에서는 얼마든지 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에서는 좀 우선순위를 좀 미루는 편이에요. 뭐 전체를 다 투자할 수 있으면 좋겠다지만 확장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기준을 갖고 투자를 좀 깊게 알아볼 만한 거를 선정을 합니다. 거의 트위터입니다. 왜냐면 트위터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광고가 당연히 많죠. 광고가 많고 어떤 프로모션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결국에는 내공이 쌓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본인이 팔로우를 할 때 이제 뭐 트위터 그 X 자체가 제가 팔로우를 하면 그 팔로우 했던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아니면 비슷한 철학을 가진 그런 투자자들을 많이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팔로우를 하지 않아도 제가 그걸 보고 있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타리를 하나씩 연결해 보고 전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유행도 분명히 봐야 되고요. 그런 시장 안에서 보고 있으면서 내가 여기서 내 마음을 울리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를 제가 트레이딩이 아니잖아요. 제가 제 취미 생활로서 제가 쉬고 있을 때 가족들하고 생활이 이렇게 뭐 망가지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 제가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제 취미로 생각한다는 느낌으로 계속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하는 투자가 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투자 철학은 지금 보이는
이제 화면의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아래쪽에 보통 투자자가 있고 위쪽에 앞서가는 투자자가 있어요. 보통 투자자는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앞서가는 투자자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은 앞서가는 투자자는 왜 반대로 하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투자는 반대로 가는 투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느낌보다는 앞서가는 건데 결국에는 한 발 한 발 앞서다 보니까 반대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유명한 그림 중에 물건을 파는데 아주 싸게 팔 때 그때는 줄이 없고요. 비싸게 파니까 유행 타가지고 줄이 쫙 서 있는 그런 유명한 짤이 있어요. 본인이 아주 열심히 뭘 매수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정말 이렇게 활발하게 뭘 하고 있을 때 그때 남들도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남들이 안 움직인다고 생각할 때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남들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뭔가 혈안이 됐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안 움직여야 된다 생각을 해서 그게 반대로 비춰질 수 있는데 이게 본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찌됐든 자신이 남들이 하는 투자에 편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래프가 어떤 투자자들의 그런 심리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래프를 추정하는 투자는 절대 못 본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 팔지 내가 다음 주에 팔지 아니면 투자금을 지금 넣을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 자료로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지표가 있을 때 그때 대응하는 용어로 쓰겠지만 어떤 투자의 결정에서 투자의 흐름에서 오히려 그래프를 안 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냥 가치를 보고 그냥 가치만 보고 투자해도 충분히 벌 수 있고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왜냐면 저도 그래프를 보면 팔고 싶거든요. 그래프를 보면 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비이성적인 시장일 때 그때 움직임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그래도 이성적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시장은 정말 올레오 코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대로 평가받는 시대 그리고 이 시기에서 어쨌든 사람들이 어떤 이 코인의 내면에 있는 가치를 보고 기술을 얘기하고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있을 때 시기는 이성적인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불장이 되는 시기가 되고 김프가 20%가 올라가는 시장이 되면 코인 시장을 주도하는 건 그런 코인들이 아니잖아요. 아주 작은 시총 그런 것들이 올라가고 100배, 50배 그런 것들이 주도하는 시장에서는 비이성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때 가서 뭔가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는 건 저도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성적인 이 시기에 이성적인 시장 시기 때 결정을 내놓고 그때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했으니까 비이성적인 시기에 시장이 이상하게 흘러가도 후회하지 않고 제가 그때 결정했던 거 그냥 진행하면 돼요. 그게 제 그릇이고 그때 했던 성과를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더 욕심을 내거나 제가 보여드렸죠. 더 욕심을 내거나 거기서 뭔가 비이성적인 그 시장에서 내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는 순간 끝장이 나요. 근데 정말 현실은 비이성적인 시장이 됐을 때 비이성적인 선물 거래를 하죠.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죠. 비이성적인 시기에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면 벌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 못 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모르겠어요. 벌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자기 생활은 안 돼요. 삶이 다 무너집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저는 그 다음을 제 인생을 위해서 그 다음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계속 선물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시장이 끝나야지 시장이 죽어야지 선물 투자가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제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철칙이고 이렇게 원칙입니다. 투자 기간이 16년도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의 수익에 대해서 이렇게 현금으로 돈을 찾는 과정도 많이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투자를 길게 이어가고 싶다 생각 때문에 지금도 많은 부분에서 암호화폐 쪽으로 투자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이제 알트코인도 비트코인을 모으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제 기본 철학이고요. 일단 비트코인을 제가 얼만큼 모았는지는 좀 보여드리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알트코인 위주로 지금은 비트를 많이 모아가고 싶은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목표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알트코인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5억 원 이상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해외 자산이 있으면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신고하면서 제 작년 자료에서 이제 여기 보면 24만 8천 개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 코인이 어떤 건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난 고점에서는 이게
40만 원까지 갔었어요. 30만 원 후반대까지 갔던 거라서 이거 역으로 계산해 보면 24만 개라고 하면 금액이 900억이 돼요. 뭐 대충 러프하게 하면. 그래서 규모,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그때 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샀지만 이거에 대해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모았던 것 같고, 그 밑에 모으는 거는 뭐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떻게 좋다고 생각하는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700만 개를 모으고 있는데 여기 스테이킹 전체 수량이 7천만 개예요. 그래서 7천만 개 중에 제가 10%를 스테이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채굴풀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이거 상당히 무게감 있게 하고 있고, 근데 이거는 제가 절대 공개를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 공개하는 건 제 또 너무 제 사익을 추구하는 목적이 너무 돼버리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얘는 500위권 넘어가기 때문에 뭐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저는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실 생각이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찾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방식처럼 이렇게 많이 모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말 아직 숨겨져 있고 괜찮겠다 싶은 거를 찾는 거를 투자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거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건 7,770만 개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이라는 숫자를 상당히 좋아하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랭킹이 나와요. 코인 프로젝트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보시면 제가 7,700만 개니까 이 녹색 부분, 요 윗부분이 저보다 많은 분들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뭐 재단 물량도 있을 거고 거래소 물량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개인 중에서는 아마 뭐 상당히 상위권의 보유량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여기서는 제가 스테이킹이랑 에어드랍을 매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억 5천에서 2억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믿음을 갖고 모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다른 거 코인도 몇 개 더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금액이 이 정도까지 뭐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성격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하여튼 대체로 제가 투자하는 건 이렇습니다. 제 투자 얘기를 좀 간략하게 해드리면, 16년도에 이제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여러 가지 또 투자에 좀 관심이 많아서 부동산도 하고 뭐 주식도 했죠. 근데 다단계를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코인도 다단계가 많았거든요. 리플도 다단계로 풀렸던 적이 있고, 사기로 판명된 코인들도 다단계로 많이 풀렸었는데, 이제 지인분 통해서 이제 저는 좀 그런 거를 감별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다단계. 그래서 그 감별하는 과정에서 16년도 초에 어떤 코인에 대해서 저한테 좀 알아봐 달라고 했고, 제가 그걸 알아보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국내에서 거래가 제가 살 수 있었고, 비트코인을 투자 가능하다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때 투자를 시작했고, 이제 좀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17년도 뭐 18년도 이렇게 그쯤에 투자할 때는 비트로 하다가 비트를 더 모으고 싶어서 이더리움으로 갔다가, 이더리움 수량을 제가 5,000개를 모으고 싶었는데 2,000개까지 모았다가 또 또 팔아야 될 상황이 돼서 1,000개로 가격이 줄고, 그러니까 5,000개를 못 모으겠는 거예요. 그 뒤에 바로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가 저도 자연스럽게 알트코인으로 넘어가게 됐고, 그래서 스트라티스 같은 거 해서 그때 저도 본의 아니게 떠밀리듯이 알트코인으로 갔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저도 좀 자괴감도 많이 들었고, 최선의 선택을 매번 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좀 달라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이제 프로젝트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부터 어떤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생겨나면서부터 제일 상승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프로젝트가 망가지는 과정을 보면서 어쨌든 제가 어떤 타이밍에 어떤 코인들을 들어가야 되는지 그걸 고민을 많이 했고, 이제 제가 어떤 코인, 많은 코인들을 해서 제가 자산을 많이 이룬다기보다는 한두 가지에 제가 집중해서 코인을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고요. 그 타이밍에 들어가서 제가 모을 수 있는 제 한도 내에서 제 그릇만큼 크게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이렇게까지 보통을 잘 안 모으셔요, 모을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모으는 그 원동력은, 이 정말 좋은 프로젝트들은 자기들끼리만 공유하지 않고 초기 투자로 들어가는데, 그 초기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좀 빠르게 엑시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자리를 한 자리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한 자리 차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운명과 함께 하는데, 대신 나도 어느 정도 스스로가 제가 타이밍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급등기에 가격이 올라가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전 안 왔다고 보는 입장인데, 21년도 급등장 아니면 앞으로 올 급등장,
18년도 급등장에 이걸 찾는다는 건 전혀 불가능하고요. 정말 하락장과 횡보장에서 시장이 머물러 있어야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찾아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안 되는 시장에서, 비이성적인 시장에서 뭔가 찾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미 결정이 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 끝에 이렇게 모으게 됐고, 저는 이번 불장을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추가로 사는 거는 정말 좋은 프로젝트에 10%든 5%든 그 정도의 퍼센트가 늘어나는 정도는 있을지 몰라도 뭔가 새로운 거를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봤을 때 옥석을 그래도 가릴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물량을 좋은 프로젝트를 찾아서 모은다는 걸 목표로 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금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돈을 어찌됐든 이 시장에서 머무르는 제 방식인 것 같아요. 돈을 목표로 해서 목표를 수량을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라고 하면 10억을 벌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시장에서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그럼 비트라는 걸 갖고 있으면 현금을 제가 인출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에 계속 제가 머물러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이 시장이 계속 커질 거라는 그 전제 조건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제가 비트코인을 모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방식은 제가 21년도 불장 때 했던 방식의 좀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스스로 뭔가 발전하기 위해서 계속 방법을 바꿨고 리서치도 좀 더 광범위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17년도, 18년도 그쯤에 수익 실현할 때는 제가 스트라티스라는 거를 했었고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150배를 오르고 가장 각광받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익화를 저도 아파트 분양받으면 다 팔아야지라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박상계의 난 있고 그 저희 법무부 장관님이 암호화폐 금지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폭락했을 때 그쯤에 분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잔금을 또 치고 뭐 분양 하여튼 뭐 당첨되고 하는 그 시기여가지고 그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아주 운이 좋게 어떻게 보면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었죠. 그 뒤에 했던 21년도는 19년도에 제가 이제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블록체인으로 중국의 어떤 시스템 굴기를 일으키겠다, 뭐 그런 산업 굴기를 일으키겠다, 그런 하는 분야로 선정하면서 중국 관련된 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중국 쪽에 아마 큰 트렌드가 될 거라는 걸 생각을 했고, 그때 당시에 물류를 타겟으로 하는, 이렇게 물류를 기록하고 물류 어떤 제품들이나 이런 상품들이 블록체인이 올라가서 거래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중국에 이제 짝퉁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정품 인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시스템을 정말 홍보도 많이 하고 대대적으로 키운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 비체인이라는 거 제가 19년도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렇게 중국 얘기 뉴스가 나오고 중국 쪽으로 투자를 자금이 들어올 거라는 걸 사람들이 얘기는 했지만 정작 투자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특히 비체인은 정말 언급도 안 되던 코인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뭐 네오나 이오스나 이렇게 그런 거 위주로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했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도 좀 남들이 안 하는 거 하고 싶었고, 제가 봤을 때 정말 시장을 주도할 만한 것들을 명분을 여러 가지 찾다가 비체인은 제가 5원대 많이 들어갔어요. 5원대, 6원대 투자를 집중적으로 했고, 그거 하면서 이제 비체인을 또 갖고 있으면 토르라는 걸 줘요. 그래서 토르라는 코인을 기업들이 어떤 물류 어떤 그 제품들을 바코드해서 그 블록체인에 올릴 때 사용하는 비용이 토르거든요. 비체인이 아니고. 그래서 비체인을 가지고 있으면 토르를 보상으로 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또 시스템에 대한 투표를 할 때 그 비체인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시스템 운영할지, 거래 비용 깎을지 올릴지 이런 거에 대한 또 투표를 하는데, 저는 토르가 기업들이 쓰기 때문에 토르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토르 가격은 비체인에 비해서 아주 쌌어요. 비체인도 관심이 없는데 토르는 더 관심이 없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차이나 월마트 차이나가 자기들의 물류를 비체인 위에 올렸고, 이게 이제 상하이 쪽을 중심으로 해서 코스라는 브랜드도, 의류 브랜드도 그렇게 또 올라가고, 여러 가지 또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걸 지표로 확인하고 또 수요가 늘어나면서 토르를 저는 샀어요. 그래서 토르를 모은 게 제가 여기서 이제 3억 개가 나왔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는 4억 개까지 모았어요. 그럼 4억 개가 어느 정도냐면 이게 지금 기준이거든요. 이게 확대해 보시면 15위 정도 되는 게 지금 4억 7천 개고요. 제가 이게 지금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2020년도에 제가 4억 개를 모을 때 그때는 6위 정도였고 지금 보시면 대부분 바이낸스나 거래소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크립토닷컴이라든가. 그래서 개인 중에서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고 이거를 사고 팔고 하면서 저는 넘기고 모으고 하면서 가격은 전혀 관심을 안 가졌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저는 싸게 사고 그냥 안 봤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거의 개수를 늘리는 투자에만 집중을 했고 근데 이제 여기서 투표를 또 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토르라는 걸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100을 썼다고 하면 이거를 사용료를 깎아줘야지 많이 쓸 거니까. 그래서 100을 쓴다고 하면 그거를 10으로 낮춰줄지 사용료를 1로 낮춰줄지를 투표했는데 첫날부터 10을 10며칠 투표를 하는데 첫날부터 1%로 낮추자는 거예요. 기업들이 사용료를 토르를 제가 4억 개를 모았는데요. 그러면은 기업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온다고 해도 순간적으로 수요가 100분의 1로 줄기 때문에 저는 바로 팔았어요. 그날 그 4억 개를 비체인으로 바로 다 바꿨어요. 그냥 수수료 가격 오르고 내리고 상관없이 그날 다 바꿨고 그게 다시 돌아오니까 1억 개가 됐어요. 비체인이. 그리고 그 상태에서 몇 달, 한 두세 달 있다가 그게 400원이 됐거든요. 제가 1억 개를 모았는데 가격을 보니까 4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이 너무 쉽잖아요. 저는 계산 쉽게 하려고 1억 개를 어찌됐든 목표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때 저는 그거 돈을 감당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제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인인데 제가 잘하는 거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 시나리오 그려가면서 스토리를 완성을 했는데 400억이 돼 있으니까 이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21년도 그 첫 번째 두 번 오르고 내릴 때 첫 번째 올랐을 때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내가 아무런 준비가 안 됐구나. 그리고 이걸 수익화할 거에 대한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고 나 이걸 감당할 그릇이 안 된다 스스로 생각을 해서 그냥 끝까지 가져가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카드 값이나 제가 제 선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투자가 작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 이렇게 하나씩 사면서 그런 식으로밖에 제가 이렇게 수익화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쭉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금액 규모 커졌을 때 아내가 돈을 인출하라는 게 너무 성화가 커졌어요. 실은 전체 규모가 1억일 때도 1억 다 찾아라, 10억일 때도 다 찾아라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사람인데 이 정도 규모가 되니까 저도 와이프한테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아내 말 듣고 이제 제가 팔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220만 개라고 나와 있는데 이만큼을 제가 팔았어요. 그래서 한 4분의 1 정도 그때 팔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70억이 순간 들어왔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에 대한 거는 제가 어떻게 감당할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 그냥 인출해서 그냥 남들 같으면 강남 빌딩 산다 그럴 것 같고 이걸로 뭐를 할 게 많겠다고 하지만 막상 이 금액을 제가 운영할 수 있게 되면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올라갔다 떨어졌을 때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간 거고 이거를 인출하고 하루를 못 버텼어요. 하루 못 버티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이렇게까지 빠진 거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계속 보냈죠. 그러다가 이제 인출을 포기하고 인출을 안 했어요. 결국엔 이렇게 큰 금액의 인출을 안 하고 여기 나온 것처럼 이거는 거래 지갑에서 비체인이 빠져나간 기록인데 2023년도 작년 초까지 이거를 그대로 보유로 다 하다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스스로 발전된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해서 종목도 좀 선정을 좀 다르게 하고 또 매수 매도에 대한 어떤 제 나름대로의 준비한 거에 결과에 맞게 투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때 인출을 해서 다른 데 지금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실패죠. 왜냐면 그렇게 제일 피크일 때 못 팔았으니까요. 근데 저는 제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팔 수가 없게끔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만 이제 제가 투자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래프나 이런 게 아니고 제 본업에서의 일이었어요. 제가 이제 공무원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투자하면서는 저는 코인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잘 안 쓰는 제가 하는 방식 자체가 트레이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놓고 놔두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일부 갖고 있던 게 신원을 찾을 수 없는 모네로라는 코인, 지캐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거는 익명성 코인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다 상폐가 됐어요. 그 코인을 제가 조금 비중 있게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다 상폐하겠다. 익명성 코인을 범죄에 악용되고 정말 이거는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상폐한다는 게 나왔는데 그걸 제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민원인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힘들게 어떻게 보면 제 일을 하다가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감정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판단을 잘못해서 버튼을 잘못 눌렀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위 금액의 매도가 걸려버린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그게 거의 뭐 상폐 위기까지 뭐 다 상폐됐으니까 그래서 거의 뭐 먼지가 될 정도로 그렇게 된 그런 게 제 본업에서 하여튼 그게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지금 아주 후회하는 부분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실패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실패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70억을 인수를 해가지고 욕심을 더 냈던 거. 제가 욕심을 안 내고 그거를 그냥 놔뒀으면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한 번 판 거에 대해서 제가 미련을 갖고 계속 더 욕심을 냈던 게 저한테는 또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투자는 그 너무나 큰 마지막 상승장 끝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그래프는 21년도에 이제 첫 번째 상승장과 두 번째 상승장 이게 두 번 오르고 내렸잖아요. 이게 갈라코인이라는 걸 제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봉이 보여요. 이 첫 번째 올라간 이 봉이 21년도 9월 정도인데 그때 5배가 올랐어요. 저는 그때 제 투자금 6억을 넣었어요. 그래서 왜냐 그때 저도 유동성 이제 인출을 현금화 계획이 없으니까 재투자는 또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런 기준점이 없었어요. 그냥 좋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얘가 어떻게 보면 좋다고 평가받는 거에 비해서 가격이 밸류 가치를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넣었는데 5배가 바로 올랐어요. 근데 제 주변 지인들한테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투자를 같이 하셨죠. 왜냐면 그때는 이렇게 상승장이 되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믿고 다 투자를 실제로 해요. 그게 정말 아쉬운 건데 정말 투자하기 좋은 시기에 조용할 때 하락장이 되는 누가 물어보지도 않지만 상승장에서는 너무나 그런 일이 생기는데 어찌됐든 이 거의 이 전체 상승장의 끝물에 바로 직전에 이렇게 5배가 올랐고 저는 이때 팔았어요. 좀 무서운 마음도 들었고 어쨌든 팔았는데 이게 쭉 가다가 마지막 불꽃을 이때 튀었는데 제 지인분들이 많이 올라서 수익 내서 너무 좋은데 저는 이게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6억 넘게 제가 그때 5배를 올라서 팔았는데 이걸 안 파는 거를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뭐 4,5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돈으로 생각을 안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해서 매도를 했으면 미래는 전혀 갖지 않아야 되는데 가까운 지인이 제가 추천한 걸로 인해서 그렇게 수익을 보는 걸 계속 보고 있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가치를 따지다 보니까 제 투자가 다 무너졌고 정말 큰 하락 시장 때 제가 어떠한 수익화를 좀 더한다든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생각을 못하고 이거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 때문에 투자 전체에 대한 그림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크게 이렇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성과를 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성과에 있어서 본인이 판단했을 때 정말 후회하지 않을 최고의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그 판단한 이후에는 최대한 후회를 안 하는 쪽으로 이게 정말 힘든 일이긴 한데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익은 받지만 저에게 너무나 뼈아픈 투자의 기록입니다. 그 비트코인 뭐 가치 투자 얘기했는데 뭐 제목에서는 지속 가능한 비트코인 가치 투자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이라는 말과 가치 투자라는 말 자체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전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저는 일단은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지었고 투자도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가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치 투자가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게 투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니까 오르는 거에다 그냥 투자하는 거는 전 가치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남들이 사니까 아니면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사니까 그걸 사는 거는 가치 투자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정말 이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진짜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 가치에서 뭔가 답을 얻었을 때 그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장기 투자가 바탕이 된 투자만 가치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기 투자에서 가치 투자를 한다는 건 저는 어불성설이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투자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으로도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알트코인을 일단 집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 단계에서 제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알트코인으로 하면요 제가 모으거나
이렇게 어떤 수익화를 할 때 전략을 좀 다양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10개가 있다고 하면 비트코인 수량을 쪼개서 2개, 3개, 5, 뭐 이런 식으로 갈라가지고 어떤 전략을 짤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하나의 지갑에 들어있고 사람 욕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시장에서는 변수가 너무나 많고 이게 뭐 내러티브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시장에 여러 가지 또 주도하는 이슈들이 바뀌잖아요. 최근에는 AI가 떴고 RWA가 떴고 근데 지난 시장 때 생각해 보면 지난 불장 때 AI랑 RWA 얘기 아무도 안 했거든요. STO라고 비슷한 게 있긴 했지만 지난 시장 때는 메타버스를 얘기했고요. NFT를 얘기했죠. 근데 실은 기술로만 따지면 AI를 갖다 블록체인에다 붙이는 게 더 뭔가 더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오히려 NFT는 그냥 시장에서 기업들이 쓸 수 있고 홍보용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안 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내러티브들은 얼마든지 돌고 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이런 흐름에서 제가 유연하게 저는 대처를 하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알트를 하면 좀 더 그걸 제가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 비트코인도 인프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프라가 될 만한 것들에 투자를 해요. 그래서 블록체인의 인프라라고 하면은 저는 뭐 데이터 저장도 저는 가장 큰 인프라라고 생각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생겨나는데 그런 거를 탈중앙화되게 저장을 한다든가 지금 또 요즘에 데핀이라고 해가지고 클라우드 자체가 또 생겨요.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블록체인 위에 클라우드가 생겨나서 데이터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도 분명히 인프라고 비트코인도 인프라고 그다음에 이더리움도 엄밀히 말하면 인프라죠. 그 위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인프라가 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NFT의 시장도 있잖아요. NFT가 돌아가는 시장도 인프라라고 생각할 수 있고 디파이도 저는 인프라라고 볼 수 있긴 한데 디파이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 있어요. 많이 이렇게 보면은 정부 규제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런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정말 트렌드 그러니까 민코인이라고 하면 민코인을 고르는 게 아니고 민코인과 관련된 그 어떤 인프라가 그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뭐 인덱스가 될 만한 게 될 수도 있고 그 어찌됐든 그런 트렌드에 추종할 수 있으면서도 그 트렌드의 바탕이 되는 것들을 좀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투자를 어느 부분 하고 있고 또 지금 개인적으로는 ETF 나오면서 그 증권성 시비가 붙은 코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해결되면서 ETF 시장으로 넘어올 만한 그런 코인들에 대해서 저는 또 상당히 또 중요하게 보고 있어서 또 투자를 또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트코인만 하면 물론 안정적이긴 하겠지만 비트코인을 모을 수 있고 또 투자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저는 또 전업 투자자기도 하고요. 보통의 어떤 생업이 있고 이제 전업이 아닌 분들한테는 또 좀 다를 수 있는 얘기지만 그래도 저는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전략을 갖고 가격이 아니고 전략을 갖고 좀 코인 투자를 이어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아까 스테이킹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스테이킹 이자가 나오는 것도 저는 분명히 좀 선택을 해요. 왜냐면 스테이킹 이자가 나오는 게 뭐 매일매일 나오는 게 있고 실시간으로 이자가 나오는 게 있고 한 달에 한 번 나오기도 하고 뭐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찌됐든 패시브 인컴이 생기면 그거를 팔아가면서도 제가 매수 매도에 대한 그런 욕심을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타이밍을 조절해 가면서 여러 가지 어찌됐든 투자를 할 수 있는 또 옵션이 생겨난다. 뭐 그런 차원입니다. 매도를 하는 시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수익권일 때의 매도와 정말 떨어지는 중간일 때의 매도와 하락장 그냥 머물고 있으면서의 매도가 다 달라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투자 타이밍을 계속 어찌됐든 잘 맞췄고 나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앞서 나가는 투자 계속 하다 보니까 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이너스였던 적은 없어요. 그 긴 시간 동안.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매도에 있어서 이제 하락장에서 어떻게 매도해야 되나요? 그다음에 쭉 떨어져 있는데 지금 손해 상태인데 이걸 매도를 확정을 지을까요 말까요에 대한 조언을 제가 드리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앞으로는 그래도 상승장이 좀 그래도 지금보다는 상승이 분명히 올 거라고 봐요. 아까 하반기 예측 말씀드렸지만 그 상황에서의 매도라고 하면 욕심을 줄이는 게 중요하고 상승장의 그 기간 전반에 걸쳐서 일정한 퍼센트를 가지고 매도를 하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량에 집중해서 모으는 게 중요하다. 저는 7이나 8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10단위로 어떤 코인을 사면요. 그걸 깨기가 싫어져요. 그럼 코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제가 7이나 8단위로 모으면요. 7,000개나 8,000개를 모으고 예를 들어서 뭐 7만 개나 8만 개를 모으면
가격이 많이 오를 때 나는 5만 개로 줄여야 되겠다 해서 제가 원하는 만큼 이만큼은 수익을 내자. 수익화를 하자. 그렇게 제가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더 팔고 싶어도 팔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좋아했던 코인들은 제가 정말 진짜 투자라고 생각하는 코인들은 5를 안 가지고 가요. 끝까지 그냥 이거 갖고 갈 때까지 가자. 대신 제가 투자를 성공했다면 그 2나 3 정도 파는 양으로도 충분해요. 수익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코인이 제가 그냥 업비트든 뭐 바이낸스든 그냥 남들이 많이 하는 거 괜찮아 싶은 거 아무거나 찍어서 투자를 해도요. 2배, 3배는 갈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승장이 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뭐 물론 더 큰 걸 원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안 올라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니고 매도를 이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욕심을 내고 전략을 중간에 바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이성적인 시장이 됐을 때 비이성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이 어떤 성과가 나왔으면 그거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뭔가 욕심을 내면 그건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그렇게 하면 일치하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본인이 마음속으로 장기 투자를 해야지 얼마씩 팔아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수량으로 집중해서 모으고 팔 때도 그 수량에 맞게 기계적으로 파시라.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금씩 그 매달 생활비 할 때 팔거든요. 그래서 상승장 전반에서 매도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이거는 지금 제가 산 거보다 더 이득일 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락장이나 쭉 머무는 시기에서의 매도는요. 그거는 일단 투자 실패를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는 돈이 필요하면 찾으셔야죠. 저는 그거는 뭐 개개인마다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로 넣을 수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가 처음에 인증했던 거, 제 투자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여드렸지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것들은 코인을 좀 특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기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뭐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프라가 될 만한 것들은 저는 정말 좋다고 보고 제가 투자했던 거 아까 가격 40만 원인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코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저는 인프라라고 투자를 한 건데 이거를 이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정말 좋았던 프로젝트인데 코인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꺼졌을 때 같이 꺼지면서 투자자들이 실망을 하고 그랬지만 계속 체인을 운영을 하고 또 확장을 하고 또 성장하는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런 물론 새로 나온 프로젝트도 좋지만 그렇게 숨겨졌던 거 한때 알려졌는데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그래도 개발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유명 투자자들이 계속 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거라고 하면 저는 그런 걸 찾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트렌드를 어떻게 보면은 주도하는 거에서 그 트렌드를 직접 탄다기보다는 그 트렌드에서는 뭐 AI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RWA라고 하면 NFT라고 하면 그런 각 내러티브에서 제일 그 대장격인 거 대체가 안 될 만한 것들은 투자를 하면 충분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일단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리플이 한국인들이 아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리플 투자로 실은 기회비용을 다 놓치신 분도 있고 리플이 좀 애증의 코인인데 또 바이낸스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리플로 많이 갖고 들어오셔요. 전송 속도가 빠르기도 하고 수수료가 싸니까 또 유동성이 많아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팔기가 좋은데 실제로 리플이 아주 좀 거의 소송이 당한 지 좀 오래됐죠. 지난 불장 끄트머리 때 증권이라고 해가지고 리플이 상당히 공격을 받고 또 상장 폐지도 많이 됐죠. 국내에서는 계속 거래가 됐지만 그때 상장 증권이라고 하면 저희가 어떤 거래의 어떤 그 대가가 있고 이걸 사면은 증권처럼 나중에 어떤 혜택이 있다든가 이자가 나온다든가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걸 팔았을 때 증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코인이 다 증권성 시비에 걸릴 수 있고 심지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자를 주잖아요. 이자 주는 요즘 스테이킹 이자 주는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뭐 기준이 있겠죠. 제가 봤을 때 그냥 투자자가 봤을 때 증권성 시비에서 가장 앞서 나가 있지 않는 리플을 탁 찍어서 증권성 시비에 걸려 있었고 리플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도 아니고 그렇다고 채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억 개가 다 발행이 돼가지고 기관에서 적당한 기간 동안 에스크로 이렇게 묶어 있다가 그거를 파는 식으로 운영을 했던 건데 이제 결국에는 어떤 결과적으로만 봤을 때는 몇 년 동안 사람들한테 투자 자산으로서 많이 각광을 못 받고
그 사이에 계속 기관에서는 그 재단에서는 팔았어요. 가격 움직임을 주지 않으면서 너무 올라가지도 떨어지지도 않으면서 그냥 계속 팔았어요. 조용하게. 그래서 분배가 많이 됐죠.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리플사 자체가 IPO로 준비했어요. 나스닥에 상장하겠다고 IPO로 준비했던 거의 유일한 코인 프로젝트고요. 실제로 거의 근접했었죠.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증권성 시비가 절반은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기관에서 직접 판 거 말고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사고 판 거에 대해서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리플이 좀 오르긴 했지만 이제 이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저는 아주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리플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리플이 증권성 이슈를 가장 먼저 받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완벽하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분배도 잘 됐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는 리플도 ETF에 올라올 확률이 다분히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리플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 확정이 됐다 해서 많이 오르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리플과 관련된 것들이 또 여러 가지 생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좀 관심 가지시면 괜찮지 않나. 네, 그 정도는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블록체인에서 어떠한 그 내러티브가 될 만한 그런 소재들이 그런 분야들이 무궁무진하잖아요. 끌어오기 나름이거든요. 또 최근에 얘기 안 하지만 신원 인증에 관련된 거, 신원 인증을 블록체인 위에 이제 저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블록체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전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이 코인 투자 자체가 상당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용에 대한 문제, 그리고 보안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속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 확장성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기업들이나 어찌됐든 우리 스타트업들이나 이렇게 많이 적용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개인들이 기술을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앞으로 쓰여질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이런 서비스들이 넘어오게 될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아이디어가 제일 크고요. 그래서 또 그냥 한 가지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월드코인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월드코인을 AI 코인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많이들 섹터 분류를 그렇게 하시는데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홍채 등록을 하면 코인을 3주에 3개씩 주니까 일주일에 1개씩이죠. 그걸 주는 걸로 해서 샘 알트먼 이제 그 대표가 만든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분이 챗GPT니까 관련해서 그냥 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월드코인에 대해서 이면을 좀 돌아다 보면은 이제 기본소득이 결국엔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AI가 일자리를 뺐으니까 그 기본소득을 줘야 되는데 그냥 주기는 좀 그렇고 본인이 인증을 해야지 사람한테 코인을 기본소득을 줘야 되고 홍채 등록을 하면 사람 확인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그러면서 덧붙이는 거예요. 신원 인증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로그인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기업 입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어플을 로그인할 때 애플로 로그인하기, 카카오톡으로 로그인하기, 네이버로 로그인하기 뭐 여러 가지 그 인증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인증 시스템 하나로 저는 들어가려고 마케팅을 한다고 보고 있고 이제 이거 모든 나라마다 다 로그인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카카오톡은 한국에서만 쓰는 거잖아요. 로그인 시스템. 그러니까 홍채가 인식이 되면 거기 주민번호도 넣을 필요고 본인이라는 건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로그인 시스템을 여러 가지 다국적 기업들한테 마케팅을 해서 팔 수 있다. 그럼 이거는 어찌됐든 우리 일상에서 인증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거고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니까. 물론 이게 뭐 저는 넘어야 될 산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인구 뭐 몇십억 명한테 나눠주는 거면 너무 많이 풀리잖아요. 유동성이. 그런 부분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몇 개 나라에서는 개인정보에 관련해서 수집한다. 이거를 어떤 이미지로 저장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거죠. 이걸 데이터로 어떤 코드로 바꿔서 저장하는 게 아니고 이미지로 해서 다시 또 복제해서 다른데 이렇게 남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가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다 국가마다 법적인 거를 다 벗어나야 되는 또 그런 분야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근데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술이 우리의 일상생활 어떤 식으로 침투될지를 계속 관심 가지면서 좀 보시면은 좀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도 너무나 쉽잖아요. 지금 다 실패했거든요, 프로젝트들이. 네, 결국엔 다 실패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어떤
정말 대단한 게임이 나오지 않을까? 세상을 뒤흔드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또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NFT 같은 경우도 지금은 관심을 안 갖고 있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마케팅하기에 NFT만큼 좋은 건 없거든요. 물론 NFT 말고 다른 형식을 띠고 다른 또 마케팅 수단이 블록체인 위에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기업들의 홍보, 마케팅 이런 걸로 또 가치가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예요. 그런 것들 얼마든지 뭐 계속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예상하시면서 내가 예상했던 게 어떤 이런 코인 어떤 트렌드에 나타났다. 그러면 투자를 아마 결정하시기에 조금 더 수월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게 계속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자산이든 어떤 투자 대상이든 모두가 다 성공을 해서 부자가 돼서 벌고 나가는 시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변수가 너무나 많고 욕심이 있고 남들보다 더 벌고 싶잖아요. 주식 투자를 크게 하셨던 분들 또 어떤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딱 들으시더니 코인은 모두가 오르는 걸 바라지 않나? 발행한 사람도 코인 오르면 좋고 투자한 사람도 오르면 좋고 다 오르면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두가 같이 투자를 한다면 코인 가격은 좋은 프로젝트는 정말 기업처럼 성장하겠죠. 그런 게 저는 언젠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긴 한데 그게 아닌 시장이잖아요. 그게 아닌 시장에서 이제 결국에 욕심이 모든 걸 지배하게 될 거고 저는 이제 분명히 상승장이 오기는 온다고 봅니다. 또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보다는 좀 더 큰 폭으로 이동이 가격 움직임이 있을 텐데 그런 시장에서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본인 스스로의 성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BTI라고 좀 말을 많이 하는데 꼭 MBTI까지 아니더라도 저는 사람마다 다 뭐 주식 투자 잘하는 분이 부동산 잘하고 또 코인 투자 잘하고 하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을 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자산에서 성공하시는 분은 저는 본 적이 없고요. 적당한 성공은 가능하지만 크게 성공하시기는 본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안 맞는 투자를 남들이 번다고 해서 들어와서 안 맞는 거를 하시는 거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고 아마 수익을 못 내실 거고 가정이 붕괴될 거예요. 정말 힘든 거고 저는 또 코인 투자가 저야 맞다고 하지만 저도 모든 방식의 코인 투자가 맞는 게 아니고 저한테는 가치 투자가 맞고 그래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코인 투자를 하실 때 하시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어떤 식의 투자를 할지 확실하게 정하시고 그 방식대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본인의 그 투자 성향을 아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정말 아니다 이게 하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아니다 싶으면 저는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투자 할 거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비용까지 다 코인에서 놓치시는 거는 정말 인생에서 너무 힘든 경험이 되실 것 같고 그런 거보다는 정말로 자기한테 맞는 투자를 꼭 찾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 책 상당히 제가 부끄러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책 제목은 이런데 지속 가능한이라는 말과 가치 투자라는 말 자체가 코인과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또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서 가치를 따지지 않는 투자를 많은 분들이 하셔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치 투자를 하세요 뭐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또 책을 통해서 이게 투자 실패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들 실패하시면 가정을 하시죠. 내가 이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거 갖고 있었으면 좋았을 걸. 강남 땅 같으면 강남 땅 내가 중개를 하는 거 수수료로 버는 게 아니고 땅을 살 거 갖고 있을 걸 그렇게 고민하시고 후회하시고 비트코인도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저는 그런 후회를 안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그 가정을 하시잖아요. 그 가정을 저는 보여주는 책이에요. 실제로 제가 이뤄냈고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저의 특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했던 방식과 제 성향과 특징을 보시고 이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이 방식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맞지 않고 너무나 다르다. 이거 보시면서 뭔가 불편하시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면 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코인을 저는 많은 분들이 코인으로 돈을 번다는 건 힘들기 때문에 맞는 분들만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 책을 다 떠나서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정말 다 안 맞으셔도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좀 투자를 그래도 어느 정도 부분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으로 또 이렇게 그 말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